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미와 북미,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 이 북미와 남미의 경제 차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또 그 역사적인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택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우택 교수님께서는 한림대 명예교수로 지금 계시죠? 예. 그동안 그 경제학에 있어서의 그 역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오셨는데, 오늘 이 북미 지역은 전통적으로 그 최근에 와서는 뭐 상당히 경제가 좋다. 그리고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남미와 중남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그런 그 현상을 보다 보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까? 당연히 북미가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랬는지 한번 과거의 이야기를 한번 교수님께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땠을까? 왜냐하면 콜럼버스가 처음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중남미 지역, 특히 어떻게 포르투갈이 이제 신대륙에 있어서 새로운 경제 개척을 나갔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경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흐름에서 중남미 어느 쪽이 먼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근대화라고 하는, 그리고 그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네. 상업혁명이 벌어지고, 사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도 그러한 경화의 일환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1차 세계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거가 사실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의해서 이게 시작된 것이고, 이 오늘의 북미 대륙 미국은 한참 뒤. 예. 그러니까 메이플라워가 간 거가 1620년이면은 지금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1492년과는 엄청난 차이, 격차가 있잖아요, 시간적인. 네. 예. 그러니까 그 앞 최소한 더 100년 전에 스페인 사람들이 코르테스가 멕시코의 대륙에, 그러니까 카리브 지역만이 아니라 대륙에 발을 디딘 때부터 따져도 10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스페인 사람들이 중남미에 놓고 북미, 지금 오늘의 미국도 다 답사를 먼저 했죠. 멕시코를 올라가기 전에도. 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처음 그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처음에 이제 카리브해라든가 농사짓기 좋은 땅을 먼저 찾아보고,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식민지 개척이랄까, 이런 그 대항해 시대에 따른 그 새로운 경제 지역을 물색했을 때 선택된 것은 중미, 남미 쪽이었다. 오히려 북미는 거의 버려진 땅, 또는 어떻게 보면 외면받은 지역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근데 그 당시에 유럽 열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세력들이 처음 바다로 나간 이유는 유럽의 땅이 모자라서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관심들은 가서 다른 동양과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귀중한 무역 품목들을 어떻게 싼 값에 사가지고 와서 돈을 벌까 하는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혁명이라는 거죠. 처음에 관심은 사실은 돈벌이를 위한, 그러니까 신대륙에 갔을 때도 그런 품목 뭐가 있나 가져갈, 아니면은, 그런데 제일 좋은 거가 눈에 띄었던 거죠. 네. 뭐 그냥 상품이 아니라 그냥 돈 그 자체인 금과 은을 가지고 실어 나를 수가 있는 환경이구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눈독을 들인 거는 신대륙에 있는 기존 문명들이 축적해 놓은 금은 보화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은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그런 기존의 문명이 없는 북미, 미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데죠. 그렇다면은 두 가지,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바로 금은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걸 많이 가진 기존 문명을 대상으로 삼았고, 네. 식민을. 포르투갈의 경우는 그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 지구를 양분하는 조약을 1494년에 맺었는데,
둘밖에는 이 지구상에 세계를 돌아다니는 세력이 없었으니까 네. 교황의 중재하에 토르데질레스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고서는 서로 지구를 반분했기 때문에 이미 라틴 아메리카의 그 지역도 신대륙도 둘이 자대국 나누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차지가 된 브라질 지역은 보니까 기존 문명이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금은을 그냥 가져가긴 수는 없는 데인데 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보니까 다행히도 유럽에 필요한 열대 작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시로는 가치 있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돼서 두 나라가 그 당시의 경제적 가치로 평가해 볼 때 가장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을 차지한 거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버려진 땅이었다.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출발이 이제 달랐는데 그런 것들이 그 좀 더 소득 수준으로 연결되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1600, 1700년대에 가장 소득 수준이 높았던 지역은 카리브해였나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 기준을 그럼 한 북미의 영국 사람들이 가서 살기 시작해서 한 100년이 지난 1700년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네. 지구상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았던 데가 유럽보다 높았던 데가 카리브 지역입니다. 아. 예. 그리고 멕시코가 지금 미국 새로 만들어진 미국 식민지, 네. 예, 미국 동부 지역 거기 온 소득은 이미 비슷한 상황이었다. 예. 그러면은 그리고 그거가 1700년대 18세기를 통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예,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유지됐느냐? 한 1800년까지는 대개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됐다. 큰 차이가 벌어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예. 네. 그렇다면 그 멕시코와 페루의 그러한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경제 지역이 있고 예. 또 북미에는 또 이제 메이플라워 이후에 또 정착민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흐름에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격차, 소득 격차가 벌어진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의 차이가 발생하는 흐름의 포인트, 시작점은 어디라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지금 예. 우선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지역과 앵글로삭슨의 이 정착한 북미, 카나다는 나중에도 있지만은 이제 미국, 영국 식민지의 소위 네. 근본적인 차이는 영국 식민지들은 메이플라워를 통해서 잘 알려졌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에 살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 이민 집단이죠. 네. 예. 미국은 그러니까 이민이 만든 나라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는 처음부터 지금 얘기한 대로 상업적인 이익, 뭔가 돈벌이 해외 직접 투자 개념으로 시작한 그러면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정부의 지원하에 뭐가 이루어지는 해외 직접 투자 케이스다. 그러면은 스페인의 식민지들은 이거는 은광을 발견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은광에서 캐가지고 생산해서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기지고 포르투갈의 식민지는 당시로서는 가장 귀중해서 처음에는 물론 그걸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 처음에는 목재 사실은 이 염료를 뽑아내 사용할 수 있는 그 나무 파우브라질이라는 나무 생산에 착안했었지만 금방 알게 된 거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설탕 생산. 당시로는 이제 조금 지나면은 그게 오늘날의 석유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설탕 생산 기지로서 중요한 열대 브라질을 차지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민의 나라와 해외 직접 투자를 위해서 그럼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는 가는 사람들도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현지인들하고 혼혈해서
이제 그런 문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인종적으로 저쪽은 혼혈들이 되고 그런 차이가 벌써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도 거기서 예.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처음에 출발점도 달랐고 네. 어떻게 뭐 의도했던 것도 달랐고 네. 북미는 거기에 이주해서 살러 간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면서 살았고 이게 차이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본격적으로 경제력의 그런 차이가 그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렇게 그 어디 고유한 특징이 있었을 거고요. 북미에는 또 거기에 정착민들이 살러 가서 나름대로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과정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도의 차이인지 아니면은 어떤 무엇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면 뭐가 그 있었을까요? 차이는 이제 바로 예, 북미의 경우는 이민자들이 살러 간 데이기 때문에 종주국, 식민 종주국에서의 이 식민지를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 이제 환경이 달라지죠. 그러면은 북미 지금 미국이라는 영국 식민지는 당시의 영국에서 보면은 크게 경제적인 뭐 이해관계가 큰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던 거죠. 예. 대신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유럽 다른 열강들이 이미 차지한 중요한 향신료 무역의 대상인 아시아 지역 거기에 새로운 경쟁자라 가서 그것을 뺐는데도 이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동인도 회사가 1600년에 만들어지면 그게 동양에 가서 인도에서 몰두가를 몰아내고 이 향신료 생산 도서에서 네덜란드하고 경쟁해서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그거에 신경을 쓰느라고 미국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죠. 그러면은 그냥 관심을 영국이 종주국이 갖지 않는 동안에 거기 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정치적인 자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식민지를 건설해 나갔던 거죠. 이 한 세기 그런 생활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자유로운 질서가 형성된 거죠. 근데 반면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식민지는 이거는 본국 종주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이권을 거기서 거의 가지고 있는 데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그것이 왕실의 수입에서 새 나가는 것도 또 막으려면은 엄격한 감시 체제가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 관료 체제를 아주 공고히 잘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투자를 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그거를 잘 관리하자면은 규제가 필수고 이게 어떤 독점 체제 통해 가지고 특정 이해 집단에 이권을 주면은 통제가 훨씬 쉽죠. 세금 걷어들이기도 쉽고 보니까 거기는 그런 정부 규제 중심의 체제가 형성됐다. 네. 그렇다면 그 남미에서도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그 라틴 그 국가들이 강력한 지배 체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있는가 하면 남미에서도 또 그렇지 않고 변방이었었던 마치 아메리카 전체의 변방이 북미였던 것처럼 남미에서도 그런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자율적인 그런 문화나 자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또 만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네.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 중에서는 네. 은광이 있던 멕시코와 페루가 가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부왕령으로 부왕이 통치하는 지역인데 비해서 변들이 거기로부터 멀면서 경제적인 무슨 특별한 생산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아르헨티나나 칠레 같은 데가 이제 변방으로 거기는 그렇게 하면 어떤 왕실과 연결된 기득권 세력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 유지들 정도에 이제 그것만 있었죠. 근데 그것이 10세기 독립 후에 보면은 그게 마치 미국이 본국의 무관심 속에서 자체적인 어떤 자유로운 뭘 만들어냈듯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스스로 독립 이후에 유럽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거기는 온대 지역이기 때문에 유럽이 필요한 식량 공급 지역으로서 무역 수출주도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지고 경제 발전을 하게 되죠. 독자적으로. 그랬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그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의 가장 앞선 지역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북미의 그 미국이나 캐나다가 성장하기 전에 거의 유럽의 수준을 거의 그거는 근접할 정도의 아니요. 예. 미국은 19세기를 통해서 엄청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은 독립을 1776년 다른 라틴 아메리카에 비해서 먼저 하죠. 독립을 먼저 하죠. 예. 근데 그거가 바로 그런 독립을 하게 되는 계기는 물론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 때문이지만은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18세기에는 1700년대 17세기 1600년대에는 무관심 내버려 놨다가 1700년대에 들어와서 아시아에서의 어떤 영국의 활동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여유가 생기고 하면서 그리고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새로운 무역책 이거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리고 영국은 이미 1700년대면은 산업혁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농업개혁이 다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정치적으로는 영국은 벌써 170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1720년에 최초의 내각 책임제가 벌써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제도의 차이 미국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치를 하다 보니까 영국의 정책이 미국에 사는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 보면 영국이 갑자기 중상주의 정책으로 자기의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을 하면서 공업 발전 같은 거는 못하게 하고 세금은 많이 부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독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생겨서 독립 전쟁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아르헨티나의 발전은 거의 유럽 수준,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1인당 소득이 유럽 수준까지 육박을 한 것으로 그건 나오는데 이제 19세기 후반에 가서 그렇게 되는 건데 예. 그럼 이제 19세기 전반기 그럼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나서 네. 조금 있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 있고 하다 보면은 네. 라틴 아메리카의 현지에서 태어나서 현지에서 자란 그 세력들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본국 이베리아 반도의 종주국 식민종주국에서 모든 통제권을 갖고 식민지 생산한 걸 전부 다 실어가는 체제니까 네. 자연적으로 우리도 미국처럼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돼서 독립운동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게 전부 다 19세기 초반 1820년대까지들 독립들 하게 되고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작은 국가들이 따로따로 독립을 처음에 독립운동할 때는 큰 나라로 뭐 이렇게 한데 뭉쳐서 하고 싶어 하는 세력이 있었죠. 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네. 보니까 따로따로 이제 여러 국가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그러다 보면은 그 환경에 따라서는 그 유리한 환경에 처하게 된 유럽에서의 여건 변화 그리고 자체 남미에서의 스페인 식민지 중에서 변방이었기 때문에 또 기득권 세력들이 없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19세기를 통해서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1870년대 경에는 이미 유럽의 변방 수준의 소득 수준을 누리게 되죠. 거의 뭐 12국가 그러니까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20세기로 들어서는 1900년에는 1인당 국민 소득 기준으로 세계 10위가 권에 진입을 하고 그거가 반세기 동안 지속되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남미 내에서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제 다양한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라든가 경제 수준의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해도 보면 북미 지역이 상당히 압도적인 경제 우위를 이제 발생을 한 게 결국은 미국의 독립 이후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런 격차가 이제 벌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런 거에 결정적인 원인이 뭐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무래도 그런 역사적인 그런 그 변화에 대한 경제학적인 설명이 역사학자들에게서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 결정적인 요인을 뭐라고 경제학자들은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도 식민지의 유산에서부터 이제 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야 되겠는데 사실 그 문제 북미와 남미,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소득 격차, 이 남미의 낙후성 이거에 제일 먼저 눈을 뜬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지식인들이죠. 네. 예. 19세기 중반쯤 되면 이미 우리가 미국의 독립을 보고 우리도 독립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의 독립전쟁하고 뭐 하면서 이것도 또 나라 세우면서 서로 갈라지고 뭐 하다가 보니까 북미는 엄청 지금 소득이 올라갔는데 우리는 이게 뭐 했냐 하는 이런 자성의 소리가 나오면서 나름대로 이유를 찾죠.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내 탓이요를 하다가는 그 다음에는 이게 조상 탓. 우리 종주국들이 우리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이 사람들이 영국하고는 다른 이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보다 권위주의적이고 저쪽은 민주주의를 하는 데고 뭐 등등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저쪽은 계약 위주 상당히 그런 분위기 시장 경제 뭐 이런 건데 이쪽은 전혀 그렇지 않았으니까 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얘가 처음 메이플라워가 미국에 플리머스항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간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컴팩트라는 문서에 도장을 합의기 사인을 한 그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문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적으로는 자치를 한다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고 처음에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해서 공동경작을 한다는 합의, 즉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에 간 영국 그 사람들은 계약을 중시하는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시작으로 보면은 처음 1500년에 브라질이라는 땅을 발견했을 때 브라질 종주국 포르투갈의 왕은 그것을 15개 지역으로 자대고 그려서 나눠가지고는 그것을 봉건 영주들한테 봉토를 주듯이 나눠준다. 그럼 그 귀족들은 그 땅을 또 자본가들한테 뭐 경작하도록 농아준다. 그럼 여기서 니들이 뭐 알아서 경작해서 돈 벌어서 세금 내라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갔다. 그러면 이미 처음 시작부터 북미는 계약 사회로서 그럼 지금 그 차이에서는 하나는 영국은 땅은 그대로 국유로 남는데 브라질의 땅들은 이미 사유재산으로 봉건 영주 귀족들의 소유로 갔다. 이거는 대토지 소유주들이 대장원주들 나오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벌써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다. 예. 식민지 유산 중에 중요한 건 토지 소유제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과 관련된 벌써 하나는 계약사회 저쪽은 정부가 규제하는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체제 이런 차이가 벌써 만들어졌다. 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종교적인 문화적인 얘기를 하면 종교적인 면에서 북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청교도에서 시작되는 건데 가다 보니까 주마다 서로 다른 종교, 다른 종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독립하고 할 때 결국은 헌법 만들 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펜실바니아 퀘이커의 저쪽 마사추세츠 퓨리탄 뭐 전부 다 달라.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그런데
중남미 국가들은 국교 체제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 이후에 노동력 공급과 관련해서 유럽에서 이민을 받아들일 때 이민들이 자유롭게 모든 종교를 어느 종교에 부여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미국과 국교 이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는 건 꺼릴 수밖에 없죠. 거기 전부 다 카톨릭. 그건 프로테스탄트 신교 교도들은 그쪽으로 가기가 어려워져. 그럼 이민에서도 벌써 노동력 공급에서도 차이가 생긴다 등등이죠. 예. 예. 그렇군요. 그 사실 이 제도적으로 차이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설명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또 종교나 문화적인 다양한 분야에서의 결국은 핵심은 자유의 차이다라고 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식민지 시대의 유산만이 아니라 독립한 이후에도 스스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나갔느냐의 그 차이인데 바로 독립 이후에 만든 제도의 차이가 사실은 더 나중에 19세기에는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일종의 지금 얘기대로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미 식민지 시대에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종교의 자유 등등이 있는 상황에서 독립해서 헌법을 통해서 만든 나라는 또 새로이 무슨 특별하게 강력한 힘을 가진 중앙정부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13개 주들은 서로 경쟁하는 체제. 그러니까 누구도 지대 추구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지대 추구적인 지배주의적인 그 행동보다는 이거는 정도로 개혁하고 이게 이노베이션하고 뭐 경쟁해서 살아남아서 가지고 이기는 이게 시장 질서로 거기는 되는 거고 이 라틴 아메리카는 그게 아니라 왕실에 줄대서 지대 추구를 하는 왕실은 또 왕실대로 자기들이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료 체제를 공고해오고 시장보다는 독점 체제를 통해서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이권을 주고 그로부터 쉽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하는 방식을 택했던 거죠. 그럼 그쪽은 선순환 구조가 안 되죠. 그럼 그 특정인에게 이권을 준다. 예를 들어서 운송 분야에 뭐 특권 준다. 이러면 운송비를 높이고 뭐면 물가가 비싸지고 뭐 해가지고 경제 활동이 다 제약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은 악순환 구조. 예, 노동력도 제대로 빨리 공급하기 어려워지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차이.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아담 스미스가 국본에서 얘기했던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위 시스템 오브 내추럴 리버티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현한 데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할 일은 국방과 사법질서, 치안, 사법질서 유지하는 거 그 이외에는 최소한의 사회 인프라 만드는 거, 뭐 기초교육 뭐 이런 거에만 국한되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비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든 것을 왕실이 장악하고서는 그것을 특정인들에게 논아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시기에 체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일반들의 경제 행태는 기회주의적이고 지대 추구형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거죠. 네. 정말 그 북미와 남미의 격차가 무엇에서 연유했나를 오늘 김은택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북미가 성공화된 요인 뭐 한 가지만 들 수는 없겠지만 그 역사적인
그 흐름으로상 보면 스스로 어떤 제도를 만들었고 그 제도가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느냐. 그 과정에 결국은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유, 이 자유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제도적으로 법치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지대 추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유인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김우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